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2단원 사람 물질대사 중에서 두 번째 다루기 있죠. 자, 지난 시간에는 소화 호흡 다뤘고요. 이번 시간에는 순환하고 배설 파트 내용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순환계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계는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계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왜? 각각을 구성하는 기관계들을 구성하는 세포들한테 필요한 물질을 주고요, 불필요한 물질을 지속적으로 받아주는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인 거죠. 순환이란 얘기는 돌고 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우리 몸에서 뭐가 돌고 도니? 그러면 우리 몸의 체액이 돌고 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몸의 체액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소화계 파트에서 림프관 다뤘죠. 림프관 안에 들어가 있는 체액을요, 우리가 림프액이랍니다. 뒤에 이제 배경 지식 때 잡아드리겠지만 조직액도 있고요. 세포 안에 있는 액체를 세포 내액이랍니다. 이런 액체들을 우리가 전부 묶어다가 체액이라 하게 되는 거죠. 흐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죠. 배경 지식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혈관에 있는 체액을 그냥 우리는 무조건 혈액이라 부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이 안에 있는 액체가 혈액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림프관이 있죠? 림프관 안에 있는 액체를 우리가 림프액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세포 안에 있는 액체를 우리가 세포 내액이라 합니다. 그러면 혈관 밖에 있는 액체, 림프관 밖에 있는 액체, 세포관 밖에 있는 액체를 우리가 조직액이라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혈액의 구성 성분을 보면요, 크게 혈구와 혈장이 있는데요. 이 혈구가 바로 세포입니다. 각 세포들한테 줄 물질은요, 어디에 녹아져 있냐면 혈장에 녹아져 있습니다. 참고로 혈장은 다른 말로 혈청이라 하죠.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먹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요. 세포업계가 발생한 노폐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어찌됐든 혈장을 세포한테 줄 거야. 그럼 혈장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죠. 혈관 밖을 빠져나오는 순간 이제 혈액이 아니라 이거를 조직액이라 부르게 되고요. 그럼 조직액의 일부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곧 그 물질을 우리가 세포 내액이라 부르게 합니다. 그럼 세포 내액에서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통해서요, 불필요한 물질을 세포 밖으로 버렸겠죠. 곧 역시 뭐가 돼요? 조직액이 되고요. 조직액의 일부는 다시 혈액으로 보내주죠. 그럼 혈관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곧 뭐라 불러주는 거야? 혈액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결국 체액의 구성 성분을 보면요, 물질의 종류는 다 거기서 거기죠. 물질의 양이 어느 물질이 많고 적냐의 차이인 거지, 위치에 따른 명칭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조직액 쪽으로 혈액에서 100이 나왔다면요, 원리상 얘가 80밖에 안 들어가죠. 몇이 남게 되냐면 20이 항상 남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20을 계속 남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혈액량은 계속 줄어들게 되고요, 조직액 양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조직액 양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이 전반적으로 부어오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조직액을요, 무조건 혈액으로 되돌려야 되는데, 여기 남은 20은 바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놈을 다시 혈액으로 되돌릴 수 있는 또 다른 관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 관의 역할을 바로 림프관이 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혈관은요, 특징이 심장을 중심으로 끝과 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끊김이 없어요. 그런데 림프관은요, 항상 끝에가 끊겨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나머지 20은 무조건 림프관에 있는 림프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림프관은 우리가 소화기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요, 림프관은 무조건 혈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혈관 중에서도 대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를 보면요, 심장에서 빠져나온 혈관은요, 항상 끝과 끝이 연결되어 있어서 중간에 끊김이 없습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이 림프관은요, 끝이 끊겨 있고요, 이걸 쭉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심장으로 들어가기 전 대정맥 연결돼서 결국 이놈을 혈액으로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20이 돌아가게 되면 결국 여기서 다시 몇이 되는 거야? 100이라는 혈액을 통해서 혈액량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관여하는, 즉 내 몸의 체액의 순환 시스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림프관의 역할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림프관도요, 온몸으로 막 여러 개가 뻗어져 있겠죠. 이렇게 됐죠? 그 중에서 소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림프관을요, 우리가 무슨 관이라 불렀던 것뿐입니까? 그렇죠, 암주관이라 불렀던 것뿐입니다. 결국 체액의 전체 흐름을 보면요, 결국 모든 체액의 중심은 뭐라는 걸 알게 돼? 혈액이라는 걸 알게 되죠. 혈액에서 빠져나와서 결국 다 혈액으로 되돌아가니까. 오케이? 그래서 체액 중에서 혈액을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에 조그마한 그림 있죠? 됐죠? 지금 혈액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이 내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혈액은 크게 혈구하고 혈장으로 나눴고요. 혈구는 분명히 세포라고 그랬어요. 혈장은 다른 말로 혈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이 혈장에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영양소나 그 다음에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노폐물이나 여러분들이 매일 들이마시고 있는 산소가 바로 이 혈장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혈액의 주 물질은 바로 물입니다. 주 물질을 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장을 구성하는 물의 비율이요, 대략 한 90% 정도 됩니다. 결국 모든 물질과 모든 세포들은 결국 물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 물의 양을 조절을 해서요, 나중에 3단원에서 혈액의 전체 농도를 조절하는데도 이 물이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 물 속에는요, 3대 영양소도 있고요, 3부 영양소도 있고요, 산소,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질소, 노폐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3대 영양소 중에서는요, 우리가 탄수화물 종류 중에서 포도당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화되어 있는 단백질도 있고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있고요. 지방의 기본 단위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질의 종류 중에서 스테로이드 있죠. 이 스테로이드는 바로 다음 단원 물질대사와 건강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좀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특히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의 기능들이 있죠. 기능별 종류들을 여러분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혈장에는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효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을 지켜주는 단백질, 항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분비 물질이다 표현도 하게 되죠. 특정 반응기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오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중에서는요, 콜레스테롤은 좀 기억을 해두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음 단원에서 다룰 물질대사와 건강 파트에서 콜레스테롤이 등장하기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뇌 분비계 쪽으로 가게 되면요, 스테로이드로 구성된 호르몬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단백질과 스테로이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미리 좀 기억하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혈액에는요, 무기염료와 비타민도 있긴 한데 우리 2단원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혈구의 종류를 보죠. 혈구는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일단 적혈구의 기능이 바로 기체 운반에 관여를 하죠. 기체란 얘기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운반에 관여를 합니다. 그럼 애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산소와 이산화탄소는요, 혈장에도 있고요. 그러면 혈구도 이거를 운반하는 데 관여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지난번 효모 세포흡 실험 때요, 기체,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지 않아서 물과 잘 섞이지 않는다 그랬지.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혈장의 주 성분인 물을 통해서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운반시키려면 애가 여기에 잘 녹아야 되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녹기에는 거의 힘들죠.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 거냐면 적혈구가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의 도움 때문에 대량의 기체들이 운반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호흡계 파트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소의 운반에 대략 95%는요, 적혈구가 주로 운반을 하고요. 나머지 5%에 해당되는 산소를 주로 혈장을 통해서 운반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혈구의 역할은요, 우리가 몇 단원에서 3단원에서 다루게 될 건데요. 우리가 3단원에서 방어 작용 다루게 됩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혈소판의 기능들을 여러분들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피가 나면 피가 더 이상 나지 않게끔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데 관여를 하지만 생명과학원에서는 혈소판의 기능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됐죠? 자, 앞에서 기관계의 역할들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결국 순환계의 역할은 가장 첫 번째가 물질 이동에 주로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 이동시키기도 하고요.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를 운반시키기도 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나 질소 노폐물과 같은 노폐물을 이동시키는 데 관여를 하게 됩니다. 됐죠? 주 역할이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혈액 속에 백혈구가 있죠. 항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 내 몸을 지켜주는 작용, 면역작용, 우리가 방어 작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몬들을 이동시키죠. 이쪽에서 특정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림에 있어서 호르몬의 이동 경로에도 애들이 쓰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는요, 순환계 핵심 기관 두 가지, 심장과 혈관에 대한 내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심장 먼저 잡기 전에 혈관의 종류나 기능부터 먼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을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심장을 기준으로 하면 심장에서 나가는 굉장히 두꺼운 혈관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특정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 기관을 구성하는 세포들한테 필요한 물질을 주고요, 필요 없는 물질을 받아야 되겠죠. 이 혈관은 너무 두껍기 때문에 혈액과 주변과의 관계에서 물질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얇은 혈관으로 갈라지게 되죠.
이 갈라지는 혈관을 우리가 모세혈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모세혈관을 통해서요, 주변의 세포들과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모세혈관이 특정 기관을 빠져나오게 되면 이 혈관들이 다시 뭉칩니다. 뭉치면 다시 두꺼워지겠죠. 그럼 이놈들은 결국 심장으로 들어오는 전체적인 큰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 붙일 때요, 심장에서 나가는 두꺼운 혈관은 무조건 우리가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두꺼운 혈관을요, 우리가 무조건 정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관 내에서 조직 세포들과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혈관은 모세혈관. 그래서 전체적인 혈관은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이동해서 결국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심장의 구조를 더 보시면 알겠지만 동맥은 심장 내에서요, 심실에서 나오는 혈액을 담는 혈관이고요. 정맥은 심방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담는 혈관을 우리가 정맥이라 합니다. 다시 한번, 동맥과 정맥은 워낙 두꺼워서요, 주변과 절대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혈관은 무조건 모세혈관이라는 점이죠.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럼 동맥, 모세혈관, 정맥을 보면 혈액의 이동 방향 무조건 당방향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럼 심장이 여기 있으면 심장에서 나가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전체적인 큰 틀을 여러분들 잡아내시면 되죠. 됐죠? 그리고 모세혈관과 주변 조직세포는 물질 교환에만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모세혈관만. 자, 그 다음에 심장의 구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구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다뤘던 부분이죠. 총 4개의 공간을 양쪽 좌우로 나눈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를 설명하면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좀 단순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심장 영어로 하트죠.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되겠죠? 자, 위아래 공간을 나눕니다. 위아래 공간에서 여기를 심방, 아래를 심실이라 하죠. 이해되겠죠? 좌우는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방향 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오른쪽이고요. 여기가 왼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쪽은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로 보면 되겠고요.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4개의 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정맥이라고 그랬죠. 정맥은 무조건 혈액의 방향이 심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혈액은 항상 단방향으로 이동을 하니까 정맥을 통해서 무조건 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심방에서 어디로 가냐면 심실로 가게 됩니다. 그럼 심실에서 역시 심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혈관인 동맥이 이 가운데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연결 구조를 보시면 되고요. 좌우의 혈액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입니다. 혈액이 들어와서요, 이렇게 나가는 구조. 이게 되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 그럼 혈액이 이동을 하려면요, 심장이 계속 움직여야 되겠죠? 그럼 심장을 구성하는 이 세포들이 바로 주로 근육 세포들이고요.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도 우리가 심장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흐름 잡으시고요. 자, 나중에 혈액 전체 흐름을 잡게 되면 이 정맥과 이 동맥에 명칭을 붙일 건데 명칭을 붙일 때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겠죠? 이 혈액은요, 어디서 오는 혈액이냐면 폐에서 오는 혈액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폐정맥이라 합니다. 폐정맥. 됐죠? 그러면 폐에서 들어온 혈액은요, 산소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산소를 온몸의 세포들한테 보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거는 온몸으로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규모가 크죠. 그래서 얘를 대동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들한테 산소를 공급하면 다시 그 세포들한테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겠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은 다시 폐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온몸을 돌면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온몸으로 가서요, 온몸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규모가 크죠. 그래서 얘를 대정맥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대정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빨리 폐로 보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놈은 어디로만 가냐면 폐로만 갑니다. 그래서 얘를 뭘 하냐면 폐동맥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혈관 이름 잡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쪽으로 내가 박스 친 혈액은요, 폐를 거쳐서 조직세포로 가기 전에 혈액이니까 산소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들을 우리가 묶어다가 동맥혈이랍니다. 동맥혈. 주의할 게 동맥에 있는 혈액이 아니야. 알았어? 산소가 많은 혈액이다. 그래서 폐정맥 속에 있는 혈액도 정맥 속에 있는 혈액이지만 동맥혈로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개념상 헷갈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혈액들은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죠. 그래서 이런 혈액들을 묶어다가 정맥혈이랍니다. 정맥혈은요, 정맥에 있는 혈액이 아니야.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고 산소 함량이 적은 혈액이야. 그래서 폐동맥 속에 있는 혈액은 동맥혈이 아니라 정맥혈을 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동맥혈이냐 정맥혈이냐 이 개념은 안 물어보지만 산소 함량이 어디가 더 많니? 이산화탄소 함량이 어디가 더 많이는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기체의 양에 따른 비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요, 내신에서 심장 내에서는 판막이 존재를 하거든요. 왜? 심장 내에서도 항상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걸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판막 장치가 여기 심방과 심실 사이, 그 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 이렇게 판막이 존재를 하거든요. 판막의 이름까지도 알려줬다라면 그 부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내신을 위해서는요. 하지만 수능에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맥들은 기본적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판막들이 전부 다 존재를 합니다. 됐죠? 수능을 위해서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다음은요, 혈액순환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를 사정없이 쳐주시고요. 앞에서 다뤘던 혈관의 명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의 유형들이 출제에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요.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게 중앙에 있는 게 심장이죠. 여기가 폐입니다. 폐. 그 다음에 여기가 소장이고요. 이놈이 간입니다. 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콩팥입니다. 됐죠? 자,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방향 정해져 있습니다. 이쪽이 오른쪽이고요. 이쪽이 왼쪽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죠. 위아래 공간 보이시죠? 여기가 좌심방, 여기가 좌심실이니까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좌심실 기준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좌심실에서 빠져나오는 이 큰 혈관 있죠. 이 큰 혈관들을 묶어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대동맥이라 불러요. 대동맥이 중간에 각 기관으로 가게 되면요, 이 대동맥이 갈라지거든요. 이 갈라지는 동맥들을 묶어다가 뭐라 부르냐면 소동맥이라 불러요. 그럼 소동맥도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데 가는 기관의 이름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럼 첫 번째 소동맥은요, 간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가 간동맥이죠. 간동맥. 자, 얘는 소장으로 가니까 소장동맥 또는 줄여가지고 장동맥이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콩팥으로 가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콩팥동맥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면 각 기관으로 가게 되면 각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과 물질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각 기관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작은 혈관, 모세 혈관으로 나눠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관을 빠져나오게 되면 이렇게 다시 연결되는 그림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각 기관을 빠져나오는 이 혈관을 우리가 정맥이라 하죠. 정맥 중에서도 이것들을 소정맥 종류랍니다.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소정맥도 이름이 있죠. 콩팥에서 나오는 이 소정맥을요, 콩팥 정맥이라고요. 그 다음에 간에서 빠져나온 이거를요, 간정맥이랍니다. 그럼 이러한 소정맥들이 중간에 또 연결되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면 정맥이 더 두꺼워지겠네요. 이거 우리가 뭐라 불러요? 대정맥이라 하죠. 이해되겠죠? 그럼 대정맥으로 들어온 혈액은요,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심방에서 우심실에 펌핑으로 나가게 되면 얘가 드디어 폐로 가죠. 그럼 폐로 가는 이 혈관은 동맥이죠. 그래서 폐로 가는, 그래서 얘를 폐동맥이라 합니다. 되겠죠? 그럼 폐를 지나서 모세혈관 펼쳐지고요, 기체 교환하겠죠. 산소 들여보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그러면 여길 빠져나오는 이놈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이 되겠네. 그래서 얘를 무슨 정맥? 폐정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기본적인 명칭 잡는 연습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나름대로 다 기관들 이름이 있습니다. 됐죠? 여기가 대동맥이죠. 대동맥. 자, 그다음 간동맥은 여기입니다. 됐죠? 장동맥은 여기죠. 콩팥동맥은 여기입니다. 중간에 모세혈관이 있어요. 자, 그다음 간정맥은 여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콩팥정맥은 여기고요. 됐죠? 이 소정맥들이 묶어지게 되면 우리가 뭐라 불러요? 대정맥이라 부르게 되죠. 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보통의 기관들을 빠져나오는 정맥들은 말 그대로 대정맥과 다이렉트 연결이 되죠. 하지만 소장에서 빠져나오는 이 두꺼운 혈관은요, 다이렉트로 대정맥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얘들은 무조건 어디를 거쳐가요? 간을 거쳐간다 그랬지. 그래서 이 혈관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혈관을 따로 문맥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문맥.
동맥도 아닌 것이 정맥도 아닌 것이. 이게 되겠죠? 그래서 간에서 얘가 간으로 향하는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간문맥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화계 때 영양소 흡수 과정에서 수용성 영양소가 바로 이 간문맥을 통해서 무조건 어디를 거쳐간다고? 간을 거쳐간다 표현을 했고요. 참고로 림프관 있으면 림프관 이렇게 연결돼서요. 어디 연결돼서요?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림프관들은 역시 모든 기관들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모든 기관을 통해서 결국 다 대정맥을 향해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전체적인 혈액순환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순환 과정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를 알고 있으면 차후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우심실을 빠져나오면 이게 폐로 가는 동맥이니까 얘가 폐동맥이 되고요. 폐를 거쳐서 좌심실로 가는 이 혈관은 폐정맥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전체적인 순환 과정의 경로에 따라서요. 체순환, 온몸을 도는 순환, 그래서 크다 그래서 대순환, 폐만 도는 순환, 작다 그래서 소순환이라 표현을 하죠. 이때 이제 순환 과정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긴 한데 이 순환에 대한 경로는요. 심실 기준입니다. 심실. 됐어요? 체순환은요. 좌심실에서 출발해서 온몸을 돈 다음에 우심방까지의 경로를요. 우리가 체순환 또는 대순환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폐를 거쳐가지고 좌심방까지 가는 경로를요. 우리가 폐순환 또는 소순환이다 표현을 합니다. 흐름 보시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흐름을 잡으신 거고요. 역시 내신용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요. 수능에서는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됐죠? 참고로요. 수능에서도 이런 명칭들은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고요. 이쪽과 이쪽 중에서 산소 함량과 이산화탄소 함량의 차이를 위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그 다음에 방금 말했듯이요. 지금 제가 붉은색으로 표현한 혈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으로 표현한 혈관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현한 혈관은요. 대략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는 산소 함량이 많죠. 이산화탄소 함량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쪽 혈액들을 묶어다 뭘 한다고? 동맥혈이라 표현한다고요. 그럼 이쪽은 반대로 산소 함량이 뭐예요? 적어졌죠? 이산화탄소 함량은 여기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른다고요? 정맥혈이라 부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케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동맥이면서 정맥혈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이산화탄소 함량은 많은데 동맥으로 부르는 게 뭐예요? 폐동맥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됐죠? 자, 폐동맥과 폐정맥 중에서 산소 함량은 누가 많니? 그러면 폐정맥이 많죠. 여기는 폐를 거치기 전, 여기는 폐를 거쳐 나온 거니까요. 오케이? 이런 게 실제 수능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식사 후에 포도당이 가장 많은 혈관, 즉 혈당량이 가장 높은 혈관은 어디겠니? 그러면 간문맥으로 대답하셔야 되겠죠. 왜? 다음 혈관들은요. 간을 거쳐서 나오니까 혈당량이 조절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혈당량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밥을 먹으면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밥을 안 먹으면 혈당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됐죠? 어쨌든 여기는 간문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질소노폐물이 가장 적은 혈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질소노폐물 하게 되면 암모니아하고 요소를 의미하겠죠. 됐죠? 질소노폐물을 걸러주는 기관이 어디니? 콩팥입니다. 그러면 콩팥을 거쳐가기 전하고요. 거쳐간 후가 되겠죠. 그럼 거쳐가게 되면 오줌을 통해서 질소노폐물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중간중간에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질소노폐물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오는 혈액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혈관 중에서 질소노폐물이 가장 적은 혈관을 보시게 되면 콩팥 정맥을 여러분들 잡아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기관에서요, 암모니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암모니아가요, 혈액순환을 통해서 다행스럽게 콩팥으로 다이렉트로 가면, 돌아서 다이렉트로 가면 얘가 오줌에서 암모니아 형태로 그대로 빠져나가겠지만 이놈들이 콩팥을 거쳐가지 못하면 또 이 암모니아가 돌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암모니아가 도는 과정에서 어디를 지나가게 되면 간으로 가게 되면 이 암모니아를 100%는 아니야. 최대한 뭘로 바꿔준 다음에 요소로 최대한 바꿔준 다음에 빼내는 거죠.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간정맥하고 간동맥에서 요소 함량은 어디가 많이? 그러면 당연히 간정맥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소로 바뀌게 되면 이 요소도 온몸을 돌고 도다가 어딜 지나가게 되면 콩팥을 지나가게 되면 역시 암모니아와 함께 버려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순환계까지 내용이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 배설계 파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배설계 부분은요, 배설계 구성도 보시면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로 구성되는데 전체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차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 배설계 역할이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질소 노폐물을 체외로 버리는 과정입니다. 이런 질소 노폐물은 무슨 흡결과 발생을 해요? 세포 흡결과 발생을 하죠. 그래서 세포 흡결과 생성된 노폐물 중에서 주로 질소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과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배설계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특히 이것도 좀 주의하세요. 애들이 이것만 기억하거든? 이거를 가끔 놓치더라고. 이런 오줌을 형성시키는 과정 중에서요. 물을 많이 보낼지, 물을 적게 보낼지를 조절하는 혈장 삼투압이라는 항상성을 조절하게 되고요. 그 다음 배설계에서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땀샘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설계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땀을 흘리는 이유가 무슨 조절 때문이냐? 체온 조절이죠. 그 체온 조절의 사례가 바로 무슨 성 조절이야? 그렇죠. 항상성 조절의 사례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혈장 삼투압 조절이나 체온 조절 역시 배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 기억을 하고 가시고요. 물론 우리가 3단원에서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배워도 놓치더라고.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왔을 때 이거는 잘 쓰는데 이거를 잘 보셔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3대 영양소의 세포호흡 결과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때 세포호흡은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중에서 산소호흡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3대 영양소를 완전 분해시킨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 물 발생을 하고요. 주 목적은 ATP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가 발생을 해요? 열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뭐가 만들어져요?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 어디로 보내요? 간으로 보내서 요소로 바꾼 형태로 이놈들의 질소 노폐물을 오줌을 통해서 주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로는요.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가죠. 즉, 폐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폐를 통해 빠져나가면 날숨, 콩팥을 통해 빠져나가면 오줌, 땀샘을 통해 빠져나가면 우리가 땀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주로 폐를 통해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 내 몸에서 넘쳐나는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콩팥을 통한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양이 상당합니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일부는요, 땀샘을 통해서 땀을 흘려줌으로써 체온 조절에 쓰일 수도 있고요. 됐죠? 극히 일부는요, 폐를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 물이 또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이요, 소화액의 분비를 통해서 역시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해부학적인 그 특징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질소 노폐물이야. 이 질소 노폐물이 바로 콩팥을 통한 물에 섞어서 오줌 형태로 내보내거나 극히 일부는 땀을 통해서 내보내기도 하는데 질소 노폐물이 버려지는 주 형태는 뭐의 형태라는 거지? 오줌의 형태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때 물의 양을 조절하면요. 바로 혈당량 조절 과정이 되는 거고요. 땀을 통한 체온 조절 과정, 즉 배설계 파트에서 항상성 조절 과정도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배설계 기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양쪽에 이제 콩팥이 보이죠? 그 다음 콩팥 안쪽으로 큰 혈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혈관이 바로 대동맥과 대정맥이 되는 거고요. 붉은색으로 표현한 게 대동맥입니다. 혈액 흐름은 이렇게 가겠죠. 왜? 여기에 심장이 있겠죠. 심장 중에서 좌심실에서 빠져나온 대동맥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로고요. 중간에 갈라지면 이렇게 갈라져가는 붉은색 혈관 있죠. 이게 바로 콩팥 동맥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콩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물질을 걸러서 오줌 형태로 빼내죠. 그리고 나온 혈관들을 뭉쳐서 다시 파란색 혈관 형태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 파란색 혈관이 바로 콩팥 정맥이 됩니다. 이 콩팥 정맥이 뭉쳐지는 이 중간에 두꺼운 혈관이 있죠. 이 두꺼운 혈관이 대정맥이고요. 이 대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우심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전체 흐름 잡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걸러진 액체가 바로 오줌이잖냐? 그럼 이 오줌이요, 여기 이 관을 통해서 여기 방광으로 오게 됩니다. 참고로 방광도 일종의 근육 덩어리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고 역시 신경계 때 나옵니다. 그럼 방광에 오줌이 저장이 됐다가요, 때가 되면 뭐를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방출되는 전체적인 경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배설계의 전체적인 기관은요, 이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일부 선생님들은 또 이 콩팥 확대시켜가지고 콩팥 내부 구조까지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수능에서는 거기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런 내신용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콩팥 내부 막 구조 막 들여다보면서 이 안에 오줌을 만드는 또 장치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 형태 보이시죠?
이 형태를 바로 네프론이라 하는데, 이 네프론이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네프론 이 안에 수십억 개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형태를 통해서 다량의 오줌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내용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신을 준비하면서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여기 설명했다라면 이 구조까지도 여러분들 잡고 가셔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뇌 분비계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콩팥 이쪽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있는 부속기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속기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부신이라 하죠. 부신은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뇌 분비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설계 위에 뇌 분비계가 붙어있는 구조다라고 여러분들 3단원 파트에서 배우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4개의 기관계의 통합적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소화계죠. 순환계입니다. 호흡계죠. 배설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나머지 기관들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포들 묶어다 뭘 한다고? 조직세포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해되겠죠? 내가 음식물을 먹었습니다. 소화시키겠죠? 소화시키지 못한 거는 그냥 똥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흡수된 영양소가 순환계를 통해서 각각의 조직세포들한테 필요한 양의 영양소를 공급하러 가겠죠. 그 다음에 흡수되지 못하는 거는 그냥 똥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거를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 또는 대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 호흡계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죠? 산소가 들어오죠. 그럼 산소 역시 순환계를 통해서 각 조직세포로 공급이 되면 각 조직세포들은 물질대사 결과 노폐물을 발생시키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나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때 이산화탄소 역시 순환계를 통해서 호흡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질소 노폐물은 주로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이때 암모니아가 다이렉트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이놈들이 순환계를 통해서 암모니아가 다시 소화계로 갈 때도 있겠죠. 소화계 중에서도 어디로 가게 되면 여기죠. 간으로 가게 되면 간에서 뭘로 바꾼 다음에 요소로 바꾼 다음에 다시 순환계에 실어서 배설계를 통해서 요소의 형태로 마찬가지로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당연하겠지만 여기 콩팥과 순환계 사이에서도 콩팥을 구성하는 세포들과 순환계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양방향의 화살표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참고로 이 조직세포는요, 여기 조직세포, 여기 조직세포, 여기 조직세포, 여기 조직세포로 뿐만 아니라 신경계, 뇌분비계, 면역계에 포함하는 모든 조직세포가 통합되어 있는 조직세포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이런 식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기관계를 잡아라 그러면 4개의 기관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중에서요. 모든 기관계들과 세포 사이의 중심으로 다 연결되는 기관계가 바로 뭐예요? 순환계가 되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출입에 관여하는 다가 바로 무슨 계가 돼요? 호흡계가 되겠습니다. 호흡계가.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가 소화계 아니면 배설계가 되는데요. 이때 소화계나 배설계를 구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요. 소화계나 호흡계 같은 경우는요.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명확합니다.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명확한데요. 배설계를 통해서는 물질이 나가기만 하지 들어오는 경로는 없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림상에서 순환계 잡았고요. 호흡계 잡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소화계하고 배설계 중에 어느 게 구분이 되냐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배설계가 되고 이게 바로 소화계가 되죠. 왜? 들어오고 나가는 양 방향이 있는데 배설계는 절대 들어오는 경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겠죠? 또는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영양소 이렇게 줘놓고 이걸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마찬가지로 호흡계와 배설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양방향의 화살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배설계는 호흡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단원 두 번째 중단원과 관련된 실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몇 쪽이냐? 50쪽에 나와 있는 실험 내용이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실려있는 실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출제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실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실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2단원 파트에서 단독의 문제로나마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이게 과학탐구 과정과 연결시켜서 대조군이나 실험군, 그 다음 조작변인과 통계변인, 종속변인을 구분하기 위한 문제로도 분명히
연관돼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 실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할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생콩즙을 이용한 오줌의 요소 분해 실험입니다. 아, 뭘 분해하고 싶은 거구나. 요소의 분해 여부를 살펴보고 싶은 거구나. 이해되겠죠?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콩에는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의 이름을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오줌 속에 들어가 있는 요소를 분해시키는 데 관여하는 효소가 됩니다. 그래서 유레이스 효소에 의해서 요소가 분해가 되면요, 뭘로 분해가 되냐면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이게 되겠죠? 이산화탄소는 산성이고요, 암모니아는 염기성인데 산성과 염기성의 성질을 나타내려면요, 물에 잘 녹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지 못하고요, 암모니아는 물에 워낙 잘 녹기 때문에 두 물질이 같이 물에 녹으면요, 산성보다는 염기성의 성질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소가 물속에서 분해가 되면 이 암모니아의 성향이 워낙 강해서 전체적으로 염기성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오케이? 참고로 요소는 중성입니다. 다시 한번. 중성의 성질을 가진 요소를 유레이스가 분해를 시키면요, 두 가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암모니아의 발생으로 인해서 그 수용액이 무슨 성화 된다는 얘기야? 염기성화 된다라는 배경 지식을 미리 깔고 가야 된다고. 오케이? 방금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실제 산성의 상태인 건지 중성의 상태인 건지 염기성의 상태인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지시약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시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BTB 용액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BTB 용액은요, 중성에서는 녹색이고요, 산성에서는 노란색,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첫 번째 실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줌을 준비했죠. 됐죠? 오줌에다가 BTB 용액을 떨어뜨렸습니다. 됐어요? 근데 애가 그대로 녹색을 띄어요. 보시면 이게 녹색입니다. 그 말은 오줌은 무슨 성임을 확인하는 거야? 아, 중성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물론 오줌의 실제 산성도는 pH는 대략 한 5.5 정도 돼요. 원래는 약한 산성에 가까운데 실험상에서는 그냥 중성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뭘 섞을 거냐면요, 생콩즙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생콩즙 집어넣었어요. 생콩즙을 집어넣고 시간이 지나면요, 여기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생콩즙을 집어넣었더니 노란색이 됐어? 그 말은 생콩즙은요, 물에 녹으면 무슨 성이라는 거야? 산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생콩즙을 집어넣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요, 다시 이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 말은 중성에서 산성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염기성이 됐다는 얘기죠. 이유가 뭐야? 생콩즙을 넣어주면 생콩즙에 있는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오줌 속에 있는 요소를 분해시켜서 그 결과 암모니아가 발생을 했고, 이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무슨 성이 됐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염기성이 됐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생콩즙의 유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요소가 암모니아를 분해되어 오줌의 용액이 염기성이 되었다라는 게 실험 결론이고요. 자, 염기성으로 변하는 것을 통해서 오줌 속에 뭐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었지? 그렇죠. 요소가 있었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두 번째 실험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험상의 비커가 총 5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들어가 있는 용액의 성분을 잘 보세요. 이해되겠죠? 일단 A, B를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A는 직접 요소를 직접 넣어줬죠? 증류수만 넣어줬습니다. 됐죠? 여기는 요소에다가 생콩즙을 넣어줬죠. 이해되겠죠? 색깔 변화 봤더니 색깔의 변화가 초록색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험 전에도 초록색이었고요, 실험 결과도 초록색이네? 그러면 A라는 비커를 통해서는 요소가 물에 녹으면 그냥 무슨 성이구나, 중성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A랑 B를 동시에 비교를 해보면 생콩즙을 넣었더니 실험 전에 노란색이야? 생콩즙은 산성이었구나.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흐르니까 파란색이 됐어? 그 이유가 뭐야? 효소가 요소를 분해시켜서 암모니아가 발생을 해서 염기성화 됐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생콩즙은 요소를 분해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C를 보겠습니다. 오줌에다가 증류수 섞었더니 역시 초록색 변화가 없죠. 오줌은 무슨 성이구나? 중성이구나.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생콩즙을 섞었습니다. 노란색 산성이 됐죠. 생콩즙은 산성이구나. 시간이 지났더니 파란색이 됐네. 그 말은 염기성이 됐다는 얘기네. 그 말은 곧 B하고 D를 비교하게 되면 똑같은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A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구나. 요소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B하고 똑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를 보면요, 그냥 생콩즙만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변화도 없는데 그냥 무슨 색이냐, 노란색이죠. 역시 이 과정을 통해서도 생콩즙은 산성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A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B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A하고 B를 동시에 비교하게 되면 요소에 생콩즙을 넣으면 염기성이 된다. 그 말은 생콩즙이 요소의 분해에 관여한다. 정확하게는 생콩즙에 있는 효소가 관여한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C를 보시면요, 오줌의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D를 보시면 생콩즙의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하고 D를 동시에 비교하게 되면 오줌에 생콩즙을 넣으면 염기성이 되네. 그 이유는 오줌에 요소가 포함됐기 때문이다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E를 통해서는 생콩즙은 산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 플러스 D는 더 정확하게는 B하고도 같이 비교하는 거죠. D를 비교하게 되면 B하고 D가 똑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은 B를 통해서 요소가 분해된 결과 D에서도 오줌을 통해서도 똑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오줌에도 요소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실험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단원 사람의 물질 대사 중에서 두 번째 중단원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과 관련된 전체적인 과정을 다뤘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풀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